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얘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다. 이래서 뭐 11호 부동산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도권의 민심이 굉장히 악화된 하나의 요인일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 계속 지키고 있고요. 특히 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51.2%, 1%포인트 하락하긴 했는데 오히려 수도권에서는 올랐습니다. 서울 51.5%, 인천, 경기 54.4%, 직전 조사 때보다 각각 2.2%포인트 올랐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56%, 2%포인트 상승한 숫자입니다. 자, 부동산 대책 후폭풍, 막 이런 얘기들이 신문에 많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상승했다 혹은 방어했다? 이거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뭐 지난 한 주 동안에 야당의 파상 공세나 또 이런저런 논란에 비추어 보면 선방했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직 허니문 기간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뭘 하려고 한 거거든. 어쨌든 부동산이 강남이나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일종의 불장이 형성돼가지고 급등하니까 거기에 이제 급브레이크를 걸고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지켜보자는 심정이 더 크다. 네. 그러니까 일부 그 공직자들의 뭐 내로남불이나 뭐 이런 등등의 논란은 있었고 뭐 그건 어느 정도 지금 정리가 됐잖아요. 이상경차가 사퇴하고 이러면서. 네. 그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도 있었지만 큰 틀에서는 지켜보자라는 이제 여론이 저렇게 나타난 게 아닌가 싶고 반대로 네. 대통령 지지율이 이보다 더 많이 흔들렸던 거는 결국에 국회에서 여당 법사위 등등을 중심으로 보였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힘 자랑하는 걸로 비춰지면 네. 사실은 그에 대해서 여론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우리 그 국민들이 되게 싫어하는 게 뭐냐면 시끄러운데 성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요란해. 시끄럽고 막 싸우고. 네. 근데 뭐 남은 건 없어.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네. 물론 시끄러울까 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여당 법사위나 어쨌든 국회에서 국정감사에서 보이는 모습은 일단 여당 같지 않았고 너무나 야당 같았는데 막상 손에 쥔 성과가 그렇게 있나? 이런 거에 대한 좀 비판적인 그 여론이 한편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직 이제 임기 초고 지금 여당도 이제 초반인데 그 지지율 관리나 여론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 과정을 잘 좀 되돌아보면 저는 어느 정도 정무적인 판단이나 전략이 네.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우상호 정무수석이 얼마 전에 했던 얘기가 좀 인상적이었는데 그 대체로 비슷한 얘기예요. 개혁을 그렇게 요란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개혁하는지도 모르게 뭐 수술대 얘기도 했잖아요. 강훈식 실장이. 일어나 보니까 수술이 돼 있더라. 그런 게 좋은 거다. 대통령이 왜 여당이 저런 선택을 했는지 궁금해한다. 라는 게 그런 거죠. 조용하면서도 뭔가 좀 그 묵직하게 네. 그러면서도 어떤 계획과 일관성이 있게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뭔가 요란하고 막 들썩이고 뭐 상대를 향해서 엄청난 공격을 퍼붓는 것 같은데 성과는 별로 없는 것 같은. 근데 이런 모습은 오히려 좀 안정감이나 신뢰도 이런 걸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점들을 좀 유의해야 된다고 보고 부동산 대책이 전 지지율에 미칠 악영향은 끝났다고 봐요. 그래요. 물론 지금 일단 얼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얼음 해가지고 다 이제 동결된 거예요. 거래도 안 되고 가격도 그냥 제자리에 멈췄고 네. 이게 땡 들어가는 시점에 어떻게 나타날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후속 대책을 잘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이게 일각에서는 코스피 4천 달성한 거 이것도 사실은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종합적이죠. 원래 지지율이라는 게 다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지 한두 개가 뭐 이렇게 지배적이다. 물론 영향이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봐도 네. 이를테면은 긍정평가 요인, 부정평가 요인 하면은 뭐 10%, 5%, 3%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영향을 줄 거예요. 지금 상황은 저는 그러니까 한국갤럽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거를 보면은 네. 일단 부동산 대책이 악영향은 맞아. 이거를 부인할 수는 없는데 이게 정말로 언론에서 막 이렇게 화제가 됐던 것만큼 타격을 줬느냐. 그러니까 여론 수치로 보여주면은 적절하다 37, 적절하지 않다 44, 모름 무응답 19예요. 예. 한국갤럽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게. 그러면은 보통 이런 거가 이렇게 모름 무응답이 19% 정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관망하고 있는 거예요. 관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의 논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강하냐 약하냐 그 차이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했느냐 아니면 강남 상구나 마용성을 했느냐 그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럼 집값 잡아야지 그러면은 집값 오르는 거 계속 놔도 이렇게 생각하는 상대적으로 지금 당장 투자를 해서 집을 사지 않으려는 그냥 안정적으로 집을 살려는 사람들이나 전세 사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욕망이 좀 더 커가지고 지금 내가 집을 사야 되는데 이게 막혔다라는 거. 근데 이제 눈에 띄는 게 30대가 적절하지 않다가 57, 네. 적절하다가 24. 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그러니까 2030은 여론이 확 안 좋아졌어요, 지금. 그리고 서울은 적절하다 36, 적절하지 않다 44. 그래서 그 전체 여론하고 비슷해요. 네. 그리고 근데 중도층이 적절하다 39, 적절하지 않다 42. 그러면 오차범위 내예요, 네네, 사실은. 적절하지 않다가 좀 더 높죠, 당연히. 그런데 그냥 관망세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자 그러면 후속 대책가 뭐가 나오고 거기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하고는 다른 게 문재인 정부 때는 어쨌든 증시가 물론 막 2021년에 좋아지기는 했지만은 이렇게 단기간에 확 좋아지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때는 또 뭐 코로나 기간도 있고 뭐 부동산하고 좀 시차도 있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명확하게 이게 정부가 의도한 거기도 해요. 부동산 막을 테니까 증시로 가. 이거 사실은 이것도 그 부동산 급등을 막는 효과도 있고 돈을 그쪽으로 유인했다고 보는데 그게 너무 명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상쇄 효과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약간 회복될 수도 있는데 오늘 그 CBS가 의뢰해가지고 KSOI가 나온 거 보면 서울 시민만 조사했거든요. 네. 서울은 47대 49로 여론이 좀 더 안 좋아요. 그러니까 49%가 네. 잘못하고 있다. 아니면 국정 지지도? 국정 지지율이 이재명이 잘못하고 있다 49. 네.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오차범위 내인데 수도권이 전체적으로 안 좋아졌다라는 거는 길게 보면 이제 서울시장 뭐 경기지사 이제 선거 어떻게 치를 거냐 네. 요 이슈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 리얼미터 기준으로는 51.2가 국정 수행 지지율 0.1%포인트 최저치랑 그거 차이. 그때 8월 둘째 주에 51.1 찍었거든요. 그때가 조국 사면했을 때. 네. 확 빠졌거든요, 그때. 근데 지금은 서서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거기에서 이제 그 최저치랑 근접을 해서 이제는 정부 여당 뭐 대통령실 쪽의 얘기를 들어봐도 50% 붕괴를 막아라. 이게 이제 최대 관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는 정청래 대표가 나름 어쨌든 자제를 한 거, 그동안. 그거는 본인이 죽을 것 같아서 자제한 것도 있다라는 얘기 후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요? 대통령실과 너무 대통령실 일을 거의 일을 갈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안 두겠다. 막 간접적으로도 거의 그러니까 진짜로 이거는 뭐 그게 실제는 아니겠지만은 야 이러면 우리가 정청래 사정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네. 막 흘리면서. 그래서 정청래 대표도 지지자들이 분화가 됐잖아요. 네. 이재명, 재명인의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지금 당대표가, 여당 대표가 이렇게 자기 정치할 일이야? 라고 하면서 막 비난이 쏟아지고 하니까 눈치 백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제를 좀 한 것도 나름의 영향을 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개혁은 민주당이 하고 민생은 정부가 한다라고 하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당정 투트랙 전략이 어느 정도 통했던 거 아니냐 이러한 분석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정청래의 그림인지 네, 대통령실의 용산의 그림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우상호 정무수석도 한겨레 인터뷰도 그렇고 계속 인정을 하는 게 뉴노멀이다 이제. 네. 우리 말 안 듣는다 계속 얘기한 게 어느 정도도 약간의 설득력이 있었다고 보고. 그러니까 정청래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뭐 무정쟁 주간도 뭐 선언을 했고 그런데 네. 그거는 사실 저는 거의 자기 정치라고 개인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그래요? 오히려 찍혔으니까 대통령 유엔순만 갔을 때 막 조의대 뭐 청문회 한다 그러면서 막 대통령실에서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네. 그걸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완급 조절을 정청래 대표가 하기 시작한 거는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네. 알겠습니다. 이 투트랙 전략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세요? 동의하세요? 아니 뭐 결과론적으로는 뭐 그렇고 네. 또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제 본인의 당대표 된 이후에 당 정간의 역할을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네. 근데 이게 좀 매끄럽게만 진행된 건 아니에요. 중간에 아까 이제 김준일 이 평론가도 얘기했듯이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기에는 어쨌든 대통령의 메시지나 대통령의 동선이 이게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네. 자꾸 이제 국회에서 뭐 법사위 등등 뭐 조의대 청문회
이런 걸로 인해서 그게 이제 가려진 측면도 있고 무엇보다 지난번에 정부조직법 처리 등을 포함해서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하룻밤 지나고 나서 그걸 엎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사실 굉장히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그에 비해서 얻은 거는 일종의 명분이고 특검 실질적인 수사 연장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네네. 그게 과연 옳았냐 이런 판단도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아마 이러저러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대통령은 거리를 뒀습니다. 나 별로 그거에 동의하지 않는다. 네, 그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근데 협상의 주체가 김병기 원내대표라는 점을 감안하면 네. 이게 대통령실과 공감대 없이 그 합의가 이루어졌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하여튼 그때부터 좀 삐걱삐걱하기 시작해가지고 매끄럽게 온 게 아닌데 어쨌든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거고 과정도 네. 결과가 나쁘면 다 나쁜 건데 그렇죠. 정청래 대표가 톤 조절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초기에 비해서 네. 본인 막 당대표 되자마자 강공으로 밀어붙일 때에 비해서는 그 당 내부를 향해서도 조금 워워하는 분위기가 있는 게 맞는데 이제 대통령실에 말하자면은 그 저기가 분위기가 당에 안 통하듯 당대표의 분위기가 당에 통하는 분위기도 아니에요. 법사위는 뭐 그런 거 상관없잖아요. 그러게요. 지도부와 네. 약간 일관된 메시지가 나오는 것 같지 과방이 이런 데 상관없잖아요. 네. 제가 특정인을 얘기 안 하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 지금 약간 삑사리처럼 이렇게 나고 있는 상황이고 문제는 지금 검찰개혁법은 어느 정도 대충 정리가 됐고 사법개혁 이걸 어느 수위까지 어떻게 가져갈 거냐. 네. 이게 이제 좀 여권 내부 전체의 고심일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언론개혁 등등 해서 지금 네. 언론개혁 같은 경우에는 시민사회의 반발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도가 네, 높아요. 언론 당사자들 포함해서 그대로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이른바 3대 개혁을 어느 수위에서 정리하느냐. 이게 하나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저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열린우리당이 했던 4대 개혁 그거를 좀 반추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너무 빨리 해서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도 그때 네. 소위 말하는 탄돌이 네. 예, 2004년에 이제 국회를 들어왔던 사람이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직도 좀 있는데 네. 그러니까 뭐 아주 많지는 않고 근데 4대 개혁이 이게 뭐냐면은 너무 급진적이었다 하나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국가보안법의 당시에 폐지보다는 보완이 굉장히 그 이제 일부 개정이 훨씬 더 여론이 압도적이었거든요. 네. 거의 60%가 개정이었어요. 폐지는 한 20%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그때 이제 유시민 의원을 비롯하여 강경파들이 그때 이부영 의원이 한번 유시민 의원이랑 뭐 진실게임 공방도 했는데 네. 당 지도부가 그때 한나라당이랑 해가지고 이거 개정하자. 그래서 한나라당도 개정하겠다라고 합의를 했는데 당 강경파들이 완전 다 뒤집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폐지도 안 되고 개정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던 네.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 이런 게 있는데 너무 급진적인 거 하나. 하나는 전선을 동시다발적으로 너무 넓힌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4대 개혁을 다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검찰개혁 뭐 정청래 대표의 입장에서는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 들어가니까 1년짜리니까 반년밖에 안 남았고 올해 안에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언론과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을 지금 2달 안에 다 하겠다고? 저는 이거는 타임라인을 정해놓고 뭔가를 하면은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네. 대통령도 에이펙 정상회의에 지금 한미 관세협상 지금 타임라인 안 정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약점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이미 사법개혁 지금 올해 연말까지 하겠다. 사심제 저는 뭐 도입할 필요도 있는데 사심제를 지금 연말까지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점을 그러니까 정해놓고 하면 그렇게 하면 있을 수 있다.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네. 100%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전선을 언론개혁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민사회 저항이 많으면은 다수연합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네. 윤석열이 그래서 망했거든요. 지금 뭐 중앙일보에서 막 윤석열 실록 쓰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한테 내가 대통령이야 막 하면서 안철수 떨어져 나가고 유승민 그 경기도지사 못하게 찍어내고 네. 이준석 찍어내고 나경원 찍어내고 하면서 이게 다수연합이 해체되는 과정 우리가 다 봤잖아요. 민주당이 그거를 겪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개혁을 무조건 연말 내에 뭔가를 하겠다라는 정청래의 그거는 본인의 타임라인이지 본인의 정치적 야망이지 네. 이거는 개혁을
성공적으로 하는 거하고는 무관하다. 제가 보기엔 위험하다. 이거는 네. 민주당과 정부를 이재명 정부를 굉장히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거다. 전 그렇게 봐요. 네. 근데 특히 사법개혁 관련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내용의 재판 중지법 다시 민주당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법원 행정처 폐지,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도 이런 것도 새롭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나왔던 이제 사법개혁 여기에 추가된 거 이런 것들도 조금 너무 앞서 나갔다 이렇게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 시간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이제 대법관 숫자 늘리는 게 핵심이잖아요. 네. 지금 민주당에서 제출한 사법개혁안이. 근데 그게 사법개혁의 진짜 본질일까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드렸고. 그때 법원행정처 폐지 그렇죠.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히려 지금 네.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이 법원의 엘리트 판사들이 독점하고 있는 사법행정권을 지금과는 다르게 네. 분산시키거나 아니면 시민 참여형으로 바꾸는 거, 이게 오히려 더 핵심이다. 근데 그런 어떤 구조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단지 대법관 숫자 늘린다 그래서 네. 대법원의 구성은 현 정부한테 유리하게 좀 바뀔 수 있을지언정 본질적인 어쨌든 이 사법부의 문제점을 해소하기는 어렵다. 이를테면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수직 서열화 되는, 거기에 네. 판사들이 줄을 서는, 그럼으로써 양승태 사법농단과 같은 일이 발생했던 이 문제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사법행정권 개혁 문제를 포함해야 되는데, 지금 뒤늦게라도 그 얘기가 나온 건 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네. 다만 이걸 어떻게 조합할 거냐, 그리고 어떤 순서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이걸 가져갈 거냐. 그러니까 지금 검찰개혁도 1년 유예 했듯이 사법개혁도 사법부 의견도 들어봐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장 올해 이제 정기국회 내에 법 바꿔가지고 시행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시행까지 시간을 두고서 디테일을 만들 수밖에 없고, 큰 틀에 어쨌든 변화만 정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법률로. 그 과정에서 충실하게 그 당사자 의견도 듣고 또 뭐 시민들 의견도 듣고 이렇게 보완을 해나가야 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걸 이제 추진하는 방식이 너무 적대적이고 시끄러웠어요. 그러니까 이 조희대 청문회부터 시작해서, 물론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잘한 거 없는 거 알고, 그리고 법원이 잘한 거 없어요. 얼마 전에 그 한겨레 아시아 미래 포럼에서 문영배 헌법재판관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사법부 당신들은 뭘 그렇게 잘했냐.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단위 쇼핑몰에서 당일 경매받아 쫄깃하고 단단한 살맛이 살아있는 국내산 자연산 농어를 주문 후 작업해 바로 보내드립니다. 농어 특유의 녹진함을 입안 가득 맛봐 보시기 바랍니다. 100% 자연산 농어회 300g이 23,900원, 무료 배송으로 오직 마켓단위에서만 만나실 수 있는 특가입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단위를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공덕포차의 다양한 안주거리와 딱 어울리는 프리미엄 소주, 파주 소주는 명품 증류식 소주로 25도라는 높은 도수에도 맛은 부드럽고 달콤한 과일향이 끝내줍니다. 검색창에 파주 소주를 검색해 들어가시면 파주 25 3병 선물 세트가 33,000원 무료 배송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내란 재판 관련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있고,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구속 취소 결정 같은 걸 했으면 그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가능하고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내란 재판을 더 충실하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임으로써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거기다 대고 사법권 독립을 얘기하면 그 불신만 더 커지는 거 아니냐. 네. 저는 그 지적이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사법부 전체를 다 입을 막아버리고 입틀막 하고서 우리가 시킬 테니까 너희들은 해, 이렇게 개혁을 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좀 저는 완충기를 가지고, 네. 이게 법을 큰 틀에서 만드는 거는 뭐 정기국회 때 하겠다고 했으니까 하겠죠. 네. 다만 그걸 이제 디테일로 보완하는 문제는 뭐 1년이 됐든 6개월이 됐든 좀 시간을 가지고 시행 시점까지 네. 시간을 가지고 검찰개혁 접근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아마 이제 대통령실의 의중과도 저는 가까울 거라고 보고. 네. 근데 이제 언론개혁은 또 좀 문제가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오랫동안 사실은 그 언론이나 혹은 표현의 자유의 편에서 민주당이 그런 가치를 가지고 그동안에 이 정치를 해왔는데, 지금 나온 법안은 제가 보기에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그동안에 민주당과 가까웠던 시민사회에서 강한 반발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유의 깊게 저는 좀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물론 뭐 저대로 가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보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보면은 법원 행정처 폐지 지난주에 이제 강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를 좀 약간 타임라인을 잘 맞춰가지고 천천히 가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이런 이제 추진하는 민주당이 추진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이제 뭐 하면은 폐지부터 얘기를 해요. 검찰청 폐지, 법원행정처 폐지. 그러니까 이제 법원행정처라는 조직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법원의 행정을 하는 곳이에요. 네. 근데 여기가 너무 많은 권한이 있으니까 그리고 대법원장의 입김이 들어가가지고 판사들이 개별적으로 헌법기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 세우고 본인의 라인을 세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폐지를 하면은 해결이 될 것인가. 물론 이제 뭐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겠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하여간 좀 쇼잉이 강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법원행정처를 두고서라도 어떻게 하면은 민주적인 통제가 가능하고 다른 이제 시민들이 좀 더 여기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를테면은 통제를 할 수 있는 건 뭐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폐지 이게 그러니까 조금 저는 좀 수용성이 낮을 수도 있겠다. 네. 물론 쇼잉하기는 좋죠. 지지층한테 쇼잉하기는 좋은데 어쨌든 근데 방원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전체적으로 동감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해 그게 양승태가 됐든 누가 됐든 이렇게 완전 쥐락펴락 흔드는 거 이거는 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 그래서 근데 그 타임라인은 어쨌든 정청래 대표의 얘기는 연말 안에 사법개혁의 윤곽을 다 드러내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2달 남았어요. 2달 동안 해야 될 일이 국회도 그렇고 너무 많아요. 이거 내년 예산도 해야 되고 지금 네. 아니 또 국정감사도 있고 뭐 기타 등등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법원행정처가 해방 이후에 계속 있었는데 그러면 없애는 게 이렇게 빨리 하는 게 맞느냐. 네. 그러니까 좀 고심을 해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정청래 타임라인이에요. 제가 보기엔 올해 연말은 추석 때까지 검찰청 폐지를 한 것도 정청래가 공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 그거는 정부가 받아들여줬어요. 심지어 그래가지고 정청래 대표 면 세워준 거예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맞느냐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 지금. 알겠습니다. 뭐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은 분명히 있지만 두 분 다 어쨌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좀 논의를 해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